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쯤 뉴욕에 도착했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만큼 공항에서는 삼엄한 경비와 보안이 펼쳐졌는데요. 뉴욕에서 만난 첫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낮 시간대 김영철 통전부장이 도착을 했는데요. 미 국무부 소속으로 보이는 경호 차량 4~5대가 이제 호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엄중한 데다가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특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 수준 이상이면 해주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시큐리티 차량이 4대 이상 붙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만큼 미국도 김영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미 회담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미국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한 단초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은 취재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VIP 통로로 나올까, 계류장으로 나올까 이게 관심이었었는데 계류장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계류장으로 나온다는 게 이제 비행기가 이제 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서는 곳인데 통상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VIP 그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행기가 서는 곳까지 차량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호 차량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내리니까 완전히 이 신문 기자들, 언론사, 취재진들 다 따돌리고 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위해 가능성이 그 사람에 대한 테러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DMZ의 그 지뢰, 목함 지뢰 거기에 주범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소니 픽처스 그 해킹의 주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독자적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자적인 제재 대상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상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국 취재진들도 어제 뉴욕으로 집결을 했고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의 모습도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취재진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겠죠. 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정철 북한 유엔 대표부 대변인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부분 일정과 관련해서 몰라요 우리가. 일정을 직접 국무성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쯤 가시죠?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요. 일정도 아직 정하지 않으시고요. 성과를 거두자니까 왔겠죠. 다 좋게 하자니까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니까 왔을 거고. 순서 가지고 오셨는지 아시나요? 뭐요? 순서요. 김정은 글쎄 모르 갔다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야 하여간 좋은 결과물을 이루가자고 오지 않았겠나.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그렇지만은 지금 들어보셨듯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조종철 서기관이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언론에게 프렌들리하게 잘 대해줘라는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내용 측면에서도 무언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얘기를 했던 북한 관계자가 이런 장면을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본부의 지침을 받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시간 전쯤에 이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의 만찬이 끝났습니다. 이 만찬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회담이 시작될 텐데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5월 9일 날 북한을 방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김영철이가 자기가 이제 오찬을 대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답반 성격이기도 하고요. 또 내일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로 덕담 나누는 수준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식 요리에 90분이면 딱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상 한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니까요. 와인 한 잔 딱 하면은 이게 뭐 90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오늘은 덕담 수준, 내일 뭐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회담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끝났을 거고요. 본 게임은 이제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이죠. 31일. 그렇죠. 예. 네. 본 게임이 시작되는 내일 특히 더 주목이 되는데 그렇죠. 이 김영철의 뉴욕 방문의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망 들어보시겠습니다.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예. 합의가 안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됐는데. 만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진행하다 보면은 예.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예.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예.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예.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기본 원칙은. 대접이지.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 대상이니까 예.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예.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리하고 상관없이. 관례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박지원 의원 하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의 대북 특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관련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합의가 안 됐으면 김영철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가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아직 약간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안 됐을 생각합니다.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했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만나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출국을 했다고 하면은 그 합의가 된 것을 보고 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첫날 아마 미국 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트럼프식 해법이란 걸 북한에 던졌을 것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출국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수용한다면은 뭐 완전히 다 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추가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경우에는 뉴욕에서 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예방이 달려있다.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됐지만 아직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회담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요, 성김 대사하고 우리 최선희 부상하고 두 분에 걸쳐서 지난 이제 일요일하고 어제하고 만났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판문점 그렇죠, 회담이요? 판문점 예. 회담을 했는데 어제 3시에 끝났는데 사실상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한 일이 두 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초안 잡는 거거든요. 예. 그 초안이 합의문의 초안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문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에 대해서 지금 각각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보고가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김영철이한테 보고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촉박하긴 하더라도 회의 끝난 결과들이 이제 다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아마 내일 이 두 분이 이제 만나면서 그 초안 내용에 가지고 조금 이제 의견이 이제 좀 다른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당 가능성은 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김계관 제1부상이 아주 온유한 반성문을 썼을 때는 이게 50%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만났을 때 만나가지고 어제 3시에 회의가 끝났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끝났어요. 예. 이 정도 보면 70%로 올라갔고 이제 이 그 김영철이가 방미를 해서 내일 이제 하면 제가 볼 때는 90%까지 올라가는데
만일에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면, 그리고 이제 이 폼페오와의 회담 결과가 좋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거고 미국 정상회담은 100%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 친서를 안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폼페오하고의 회담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도 없고 미국 정상회담도 연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미국 정상회담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내일 김영철 그 부위원장의 손에 친서가 들려 있는지, 그리고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번 내일 그 세계 회담의 초안을 잡은 게 판문점 협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백악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끝났다, 이런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걸 밑그림으로 이제 뉴욕에서 공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이제 CVID와 CBIG,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하고 또 불가역적인 이런 어떤 비핵화, 그리고 이쪽에서는 체제 보장. 이거의 시간표가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회담에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만 더 설명드리면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they will discuss continuously인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so far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positive하다. 그러니까 대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so far. 예. 그래서 대화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ll d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루 종일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한 타결보다는 무언가 협상거리가 있다는 걸 시사했다고 보고요. CVID와 CVIG는 뭐 CVID는 미국에서 그간 확실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해서 뭐 프론트 로디드 방식이라고 해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먼저 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CVIG는 사실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처음 만든 거는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서울대 이근 교수가 먼저 한 넉 달 전쯤에 이야기를 꺼냈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미국 측도 북한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구나 하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최근에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북한은 자신이 가진 핵무기를 완전히 내놓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불가역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체제 보장 부분도 불가역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인 거죠.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긴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은 뭐 북한에 대한 경제라든가 또는 뭐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군사적 문제까지도 보장을 북한이 원하는 걸 많이 해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불가역성이 의미하는 것은 의회 비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가역적으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래서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CVIG를 어디서 얘기했냐,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가능하면 많이 들어주고 그것을 갖다가 의회 비준까지도 해줄 생각이 있다. 그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의회 비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 내 사실 지금 반발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어려움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회담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화당에서 문제를 이제 시비를 걸게 될 텐데요. 사실상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 걸 유심히 보면 5월 9일 날이죠. 5월 9일 날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협정 가지고는 CVID를 할 수가 없다. 근데 5월 9일 날이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날을 택해가지고 탈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CVID 이거 확실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란 핵협정 이거 내가 지금 파기할 정도로 이런 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판단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CVIID에 북한이 많이 지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얘기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진전이 많이 됐다, 뭐 좋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도로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ID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란 핵 협정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해주고 비준을 해주면 이것은 조금 지금 우리 신 교수님,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성을 띌 수 있죠. 정말 그 퍼머넌틀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장을 많이 해주는 그렇죠.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CIA 보고서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 시내에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평양 허용,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완전히 이제 그렇죠. 개혁 개방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합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열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CIA 보고서 자체는 또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어떻게 측면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가능성 전반적으로 이 비핵화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한 보고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 이걸 시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햄버거 프랜차이즈 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가자, 그런 취지의 보고서라고 평가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 준비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백악관은 이번 북미 회담 날짜를 확정지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ir talks will continue. So far, the readout from these meetings has been positive, and we'll continue to move forwar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네, 6월 12일에 열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사실상 확정을 지었는데 뒤에 보면은 7월 12일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냥 연기 가능성을 그냥 6월 12일인데 7월 12일 날 열릴 수도 있는 거야. 열려도 우리는 한다. 네, 여기에 그렇죠. 방점이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예. 연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특정한 날짜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연기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 연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연기하기 싫으면 CVIID 쪽으로 발걸음 더 많이 옮겨라, 이 얘기거든요. 압박의 멘트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담으로 하루가 꽉 찰 거다. 마라톤 협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아마 하루 종일 회담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 안건이 어떻게 북한이 얼마만큼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김 대사, 최선희 부상 간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 자체를 갖다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부인하지 않고 이 방향에서 약간만 조정해달라 하면은 그걸 갖다 미측이 수용하면은 바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루 종일 잡은 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측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영철 부장이 판문점에서 논의한 거 이외에 새로운 안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제안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확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일정이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일정은 완전히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김영철 통전부장이 꺼내는 히든카드, 이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운명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준 카드를 그대로 100%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그 틀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거죠. 이제 그것의 정도가 그렇죠. 그것의 정도가 얼마만큼일지가 내일 협상의 시간, 그리고 트럼프의 면담,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내일 펼쳐진다.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워낙 며칠 사이에도 이제 정세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열흘 좀 넘게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회담에서 큰 이변이 없는 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지금 장소를 두고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샹그릴라 호텔 얘기가 나왔다가 대통령궁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 또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샹글리라 호텔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국제회의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우리 시간으로 6월 1일이잖아요. 내일부터 6월 1, 2, 3, 2박 3일 동안 샹그리라에서 동아시아 안보회의, 예.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안보 관련되는 장관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샹그리라 회의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이제 유명한 곳이죠. 그 회의뿐만 아니라 큰 회의들이 참 많이 열리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예.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이 머린베이,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는 그곳에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수영하는 게 로망인 뭐 그런 곳이 이제 머린베이인데 그건 너무 이제 관광지에 붙어 있어서 그것은 좀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곳이 이스타나라고 하는 거 대통령궁인데요. 그거는 뭐 그전에도 뭐 저기 시진핑 주석하고 또 대만의 총통하고 뭐 만난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보안에든 좋죠. 거기가 하면. 지금 갑자기 떠오른 곳이 지금 이제 산토스 섬이거든요. 예. 산토스 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싱가포르 자체가 아주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거기 산토스 섬이 리조트입니다. 거기 가면 뭐 그 새들 공연하는 장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다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일단 교량을 건너가야 산토스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차단해 버리면 섬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희가 섬이죠. 그러면 예. 저기만 차단해 버리면 뭐 아무도 이제 못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그래서 며칠 경호가 전부터 굉장히 용이하겠군요. 경호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기 산토스 섬에 있는 저기 카펠라 호텔이나 또는 뭐 이스타나 대통령궁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뭐 그런 걸 고려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투숙객들 예약이 강제로 취소되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센토사 섬이 이제 경호에 용이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가능성? 아직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펠라 호텔이 갑자기 또 뜨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그 대표단들이 헤이긴 비서실장이 지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실무회담이 거기서 개최됐으니까 아, 여기로 정해지나 보다 그런 건데요. 각각 다른 호텔에 머무르고 제3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그 묵는 숙소는 각각 다른 호텔에서 묵을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안을 중시하는 만큼 이것을 사전에 공표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샹그릴라 호텔, 산토사 섬, 뭐 이스타나 대통령궁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직전에 공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공표가 될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경호상 안전한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아까 그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제3의 장소가 또 될 수도 있는 제3의 호텔이 있을 텐데 사실 싱가포르는 국제 컨벤션을 많이 해서 대통령 정상회담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텔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텔에 비해서 아까 저기 지도에 나오고 있는데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싱가포르를 가로지르는 저 지금 대통령궁과 샹그릴라 호텔을 가로지르는 거리 5차도 로드라고 그래서요. 거기가 핵심 거리입니다. 그 예. 좌우에 큰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샹그릴라 호텔은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어 갖고 경호에 유리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통령궁 이스타나는 완전히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요. 산토사 섬은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면은 안전한데 저 산토사 섬을 정상회담하자고 다 비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전 좀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다가 직전에 발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협상 부분 잠깐 제가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의제 협상은 직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영철과 폼페이오 만남 이후에 예,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예. 그 안에 세부적인 실무 협상은 계속되고 만약에 최종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거기는 공란으로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풀 수 있을 정도까지도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정상이 풀 여지를 조금 남겨둘 수도 있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2,000명 이상 취재진이 취재를 간다고 해요. 뭐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테러 위험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4.27 그 판문점 회담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취재진들이 전부 다 일산 킨텍스로 다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송수신을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회담 열리는 호텔 자체 내에서는 이걸 안 할 거예요. 그곳에는 아주 극소수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기 뽑아가지고 몇 명 제비뽑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는 있고요. 나머지 이제 2,000명 되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가서 프레스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 이제 직접 생중계하는 형태를 공동 취하지 취재단이 않겠. 취재를 한 거를 가지고 그렇죠. 공동 예. 취재단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그렇죠. 이 네. 부분인데 지금 북한 지도자가 이 동북아시아를 벗어나는 게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김정은 위원장은 가본 나라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예.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 스위스를 가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뭐 유럽을 가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사실상 제3 국가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모든 열차를 갖다가 다 막아놓고 김정은 특별 열차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싱가포르는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려사항이 많고 또 북한의 경호팀이나 의전팀도 그렇다 보니까 제3국가에서 이러한 정상 행사를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처음 해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준비가 뭐 미국은 늘 그런 걸 하니까 몇 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발대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속대가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끝까지 점검을 계속해야 될 텐데 혹시나 있을 이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싱가포르 북미 실무협상팀 철통 경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차량 옆에서 V자 대형으로 같이 뛰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경호입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때 보고 깜짝 놀랐던 이 V자 경호가 재현될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북한 경호원들이 그 주변을 에워쌉니다. 순식간에 V자 대형을 만들어 철통 경호합니다. 김 위원장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역시나 V자로 에워싸지요. 차량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함께 속도를 올리며 수백 미터를 경호합니다. 그 와중에 발까지 딱딱 맞춥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도 양복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경호에 나섰던 974 부대 소속입니다.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건장한 체격이 눈에 띄는데요. 대부분 북한 고위급 출신 자제들입니다. 출신 성분의 체격 조건까지 깐깐하게 따져 중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미리 선발해 고도의 특수교육을 한다는데요. 그만큼 처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앞서 보신 974 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근접 경호를 맡고요. 963 부대는 김 위원장이 방문할 예정 지역에 미리 병력을 보내 수색하고 당일에는 외곽 경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난 3월 중국 방문 때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경호원들도 함께 갔고 중국 공안의 최고 수준의 호의도 받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차께서와 리설존 요사께서 타신 자동차 행렬은 21대의 모토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낚시터 국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국제 관례에 따라 행사 개최국인 싱가포르의 경찰력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공조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토바이를 모토치클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군요. 지금 아까 김정은의 그 경호부대원들 보면은 키가 190cm 정도, 굉장히 큰 키의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출신 성분도 다 따지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974 부대 그리고 963 부대 뭐 이렇게 나눠져서 경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974, 963 이게 다 또 의미가 있는 숫자더라고요. 예, 963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호위사령부죠. 호위사령부인데 평양 방어사령부 그 정도 뭐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예. 숫자가 의미 있다는 것은 뭐 63년도에 창설됐다는 거고요. 구자가 붙은 것은 그냥 구자를 뭐 선호한다고 북한에서 지도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63 부대라고 하는데요. 이 인원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호위국, 호위총국 그리고 이제는 호위사령부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964 부대라고 974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근접 경호를 하는. 그렇죠. 김정일이하고 직접 이제 관련이 되는데 김정일이가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 이제 낙점받은 것이 74년도다. 그래서 앞에 9자 붙이고 74 붙여서 974 부대라고 하는데요. 인원들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소속 자체가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휘관은 우리말로 하면 별둘, 북한말로 하면 이제 중장이죠. 근데 하여간 뭐 별 2개가 여기를 이제 담당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당 중앙 청사 경호하고, 그다음에 금수산 기념궁전,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숙소, 그다음에 이제 수없이 북한에 많이 있는 턱각들이 있잖아요. 그 턱각들 경호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4.27 판문점 회담할 때 저 경호 요원들 봤듯이 그 경호 요원들은 지휘부에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에요. 이들 전체 인원이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뭐 정말 그 2만 6천 명 중에서 다시 뽑아서 정예 요원이군요. 정예 요원 중에 정예 요원이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훤칠하고 신분도 좋고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요. 아마 그런 인원들인데 그중에 이제 일부 인원들이 싱가포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계속 봅니다마는 차량에서도 이렇게 계속 V자를 유지를 하면서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래야지 총탄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죠. 일대일로 할 경우에는 앞이나 뒤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막는 거군요. 그래서 방탄 차량이잖아요. 방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고요. 총탄이 날아오는 방향에서 자기가 몸으로 막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비밀 경호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USS인가요? USSS. 근데 일각에서는 이 미국의 비밀 그 경호국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경호는 공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저기 최고 VIP만 모시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장선이도 그렇고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지금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있으면서 아마 어제 오늘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의전, 하나는 경호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문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부분에 이제 최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팀하고 북한에 있는 경호팀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되죠. 경호하고 의전 부분을 굉장히 끝까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뭐 경호 부분 말할 것도 없고 의전도 뭐 현미경 의전 조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키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율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그렇죠. 아마 너무 이렇게 이제 서는 위치나 이런 걸 봐서 키 차이가 너무 커 보이면 사실은 키 차이가 지금 왜냐면 올려다 봐야 되니까요. 20여 cm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는 각도, 촬영하는 각도 이런 걸 조정해서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걸 텐데 가능하면 앉아서 앉는 모습을 많이 할 테고 그런 여러 가지 비중이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서로 만나는 장면부터 회담을 하는 장면 끝나고 또 어떻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할지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짜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
두 정상이 어떻게 인사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뭐 스위스식 인사법도 저희가 봤고 트럼프 대통령 워낙 악수로 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회담장이 이제 제3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도착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까지 다 사전에 조율이 됩니까? 네, 그것도 조율해야죠.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늦게 오려고 그래요. 예, 그게 뭐 조율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싸움이군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생기죠 항상. 또 하나 비용 부분이 궁금한데 이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각자가 내야죠. 네, 예. 그건 아마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북한이 이거 못 내겠다 소리는 못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는 이제 장소만 예, 싱가포르는 이제 빌려주는. 뭐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죠.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경비 뭐 이런 거는 이제 각각이 내야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러 싱가포르를 가면 평양은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 뭐 중국도 아니고 싱가포르까지 간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 체제가 이어지도록 준비가 됩니까? 사실 그 부분이 분명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 시스템에 있어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또 누군가를 지명하면 돼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대비 태세를 지시를 해놓고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시를 하고 갈 것이다, 구두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 5월 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딸엔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그때 이제 비행기로 갔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가고 그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용호, 이수용 주로 이제 뭐 외교부 팀들을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북미 간에 핵 회담을 할 때 이 이제 실제적으로 담당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딱 남기고 간 사람이 최용해예요. 최용해요. 예. 그리고 이제 4.27 판문점 회담할 때도 여기에 이제 온 사람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최용해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김여정조차도 데리고 왔지만 최용해를 안 데리고 간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최용해가 북한을 지키라는 의미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싱가포르로 갈 때도 최용해는 남겨두고 갈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용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뭐 최은이라고 사실상 김일성의 전령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어떻게 보면 혁명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뢰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용해가 이걸 이제 책임을 질 거고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똑바로 잘해라고 해놓고 아마 싱가포르로 가지 않겠어요. 네. 뭐 든든한 최룡해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 김정은이 움직일 때 동선이라든가 일정 이런 게 보통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이미 일정이 이제 공개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 내부에서 사실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뭔가 모종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성이 벌써 좀 떨어진다. 거의 뭐 6년여간 계속해서 군 장성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자기 측근 세력을 갖다가 요직에 배치했기 때문에 쿠데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룡해에게 지시를 하던가 어차피 북한 법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최룡해를 신뢰한다면 최룡해에게 또는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북한 내에서 총정치국장도 했고 그래서 지금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힘이 있는 인물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인물로 견제를 시켜놓고 가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 차원에서의 안배를 해놓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하나 더 붙이면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한 명 교체를 했는데요. 예. 그 사람이 바로 군 정치국장이에요. 군 정치총국장. 총국장. 예, 예. 그게 이제 김정각이가 김정각. 네, 예. 김정각이가 군 정치총국장 한 4개월 하다가 이번에 잘랐거든요. 예. 자르고 그 자리에 평양시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이제 평양시 당위원장이죠. 어떻게 보면. 당위원장을 아마 김수일인가 그럴 텐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옮겼거든요. 결국은 이제 군에서 김정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총참모장 출신인데다가 국방부장까지 우리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정치국장 한 4개월 했는데 그 사람 잘라내고 지금 민간 출신으로 그 총정치국장 자리 넣은 거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사전 조치를 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죠. 사전 조치가 이미 돼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핵 폐기를 지금 수용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고요. 오늘 김영철 간 것도 지금 북한 내부 뭐 방송이나 통신에서는 아직 보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한 신문이 여기서 이제 김정은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이런 담을 영상을 간부들에게 상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내부 동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뭐 추측을 하는 보도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이제 이 뭐 핵하고 미사일하고 이거는 이제 완성이 다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2년도 4월 15일 날 정말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정말 입 앞에 고깃국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6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는 완성을 했는데 경제는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봐도 다 풍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올해 1일 신년사에도 그 얘기를 하고 4월 20날 제7차 그러니까 제7기 제3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서를 채택을 하잖아요. 그 결정서 채택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 대하여라고 하는 결정서를 채택을 해서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경제 쪽으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경제 건설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핵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보금이라고 여태껏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나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 이제 핵 그리고 이 미사일 이거 내려놓고 우리가 온통 경제 건설에 집중해서 대한민국보다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제가 김정은이가 돼서 얘기한 거니까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설득력이 있다. 그렇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방영을 하니 그걸 이제 보는 인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엊그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인민을 생각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일종의 감성적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핵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왔었는데 이걸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김정은의 눈물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이 모든 것이 북미 회담이 성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까지는 청신호입니다. 그런데 자, 이 이후 북미 회담 이후도 지금부터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 그리고 종전선언 가능성이 솔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중국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눈치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There was a difference when Kim Jong-un left China the second time.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이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은 단역 배우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차이나 패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지금 기본적으로 협상의 핵심 주체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거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는데 중국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두 번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판을 깨버리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역할이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도 상황을 주도하겠다. 다른 이면에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우리도 참여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종전은 협정이 아니라 종전 선언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을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청와대 직원이 싱가포르로 갔다. 비공개로 갔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사전 답사단 성격이지 남북미 회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 선언 가능 이제 3국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여러 차례 또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벌써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해도 3번이죠. 4.27 판문점 회담했을 때 그 선언에 올해 내로 종전선언한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그렇게 해서 한번 밝히셨죠.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남북미 종전 3자위에서 종전선언한다라고 했고요. 5.16 2차 판문점 회담할 때도 다시 이제 종전선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27일 날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3번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실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찬까지 하면 그 다음날 남북미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김영철이가 지금 미국으로 가기 전에 북경에서 하루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대에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중국의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죠. 했을 가능성. 그럼 중국에서 얘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야. 나는 분명히 한반도에 지분이 있어. 너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폼페이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더라도 이거 종전선언 하는 거 남북 미중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6월 13일 날 할 필요 없고 7월 달이나 9월 달이나 하여간 올해 내로 하면 되니까 요건 좀 천천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하고 또 중국이 정말 이 얘기를 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려도 이대로 가가지고 폼페이오하고 얘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 체제 보장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시간표가 급합니다. 네. 이거 늦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도 뭔가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당장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하면 체제 보장의 시작이고 이것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 어떤 조치, 동시 조치잖아요. 동시 조치 시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이제 수도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이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얼마만큼 회방을 놓을 수 있을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중국에 대한 배후설을 일부러 흘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너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김영철이가 북경에서 하루 동안 있을 때 중국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말을 안 했거나 김영철이 무시하거나. 그렇죠. 아니요. 네. 가능성은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신 얘기를 듣긴 했어도 이것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당신하고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 종전선언한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중국의 어떤 입장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를 이 만남에서 이 부분과 대해서 중국이 어떤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주변국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북중러 회담 그 정상들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 김정은 위원장까지 같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도 자체의 신뢰성은 낮습니다. 신뢰성이 그러니까 이게 낮다. 공식적인 관영 매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홍콩 언론의 인권 단체의 이름을 소스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예. 반정부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는 낮은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에서 6월 9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나름 미국에 대응하는 그런 협력을 하는 그런 모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오게 되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만 참석을 하게 되면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다시 이제 북한의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회담을 회방 놓는 거다 이렇게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협상장에 가서 이것이 레버리지가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저는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요. 만약에 중국을 가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작 전 말고 끝나고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신빙성은 낮지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시점을 좀 북한에서도 조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러시아 외무상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또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접촉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신이 패싱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싱 당하고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한반도 전체에서 지분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지금 그 9일 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제 그 SCO 회의를 이번에 칭다오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핵심적이죠.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중앙아시아가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7일 날 캐나다에서는 G7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는 이제 G8 회의 하다가 사실상 러시아 축출해가지고 G7 회의 하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만일 G7 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 이제 SCO라고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바로 여기 칭다오에서 하니까 뭐 참외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의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단 9일 날 이제 하게 되면 9일 날 하고 그리고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가더라도 11일 정도 돼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 칭다오에서 SCO 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또 남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러서 인사하고 가는 것이 제일 뭐 합리적이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백악관에서 6월 12일 날짜 확정하면서도 7월 12일 살짝 이렇게 여지를 남겨둔 것을 봤을 때 이 주변국들의 변수 끝까지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